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김판종 씨의 13차 추가 기소자 5명에 대한 재판이 같이 있었는데 그 그때 정인으로 나왔던 박윤성 정인의 어, 정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섯 번째 검찰의 의견서를 오늘 등기로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도착이 될 건데, 어, 결국에 제가 불송치를 경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솔직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 그다음에 어 그 비록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조차도 제 영상을 참조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100% 신임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긴 하지만은 극소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찰이 수사를 한 지금까지는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도 추가 송치를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대부분이 고레벨일 고레벨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단은 사기 등과 관련해서 고소를 한 사람들은 수사에 큰 도움을 준 게 사실 없다는 게 제가 경찰과 이야기를 해본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경찰한테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경찰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2022년 2월부터 수사를 경찰이 제보를 받아서 인지수사 개시를 시작으로 해서 8개월간 하다가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고소장 내용 자체를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이 수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압수수색도 자기들이 했고, 수사를 하면서 이 피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수사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의 그 증거 자료라든가, 수사에 범죄 행위를 했는 부분을 이 수사에 참조할 만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본 게 없다는 이야기니까 피해자들을 수백 명을 만나긴 했지만 그 수백 명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스테이킹을 직접 한 사람도 1% 정도밖에 안 낸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스테이킹을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또 그 피해자라고 하니까 단체 고소인에 또 포함이 되니까 만나줬겠죠. 만나봐야 이 실제로 시간 빼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네가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허위 정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뭐 그 제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당당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해서 그렇게 사기 등과 관련된 뭐 세 가지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뻔히 제가 이거는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스테이킹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KOK 플레이 앱에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뭐 콘텐츠 나발이고, 콘텐츠고, 쇼핑몰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별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갑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보낼 수가 없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것들은, 이거는 스테이킹과 투자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기축통화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가상자산이에요.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밖에 될 수가 없고,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또 재단과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 프론티어 간의 관계가 있는 거는 그 지갑 안에 우리가 넣어놓는들, 이거는 우리가 거래소에 넣어놓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가서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때 재단과 피해자, 그러니까 뭐, 그 스테이킹을 한 거를, 요 자산을 빼돌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를 우리는 이거를 보존을 하고 이거를 찾고 이거를 어떠한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 우리가 분명히 스테이킹이라는 걸 했고, 스테이킹 지갑이라는 그게 소위 말하는 주소를 누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현금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그 현금으로 매수를 한 게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였고, 그 암호화폐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재단에서 그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럼 재단과 이, 우리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이 관계가 그 신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어지느냐? 스테이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래소에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그 국내 거래소 5군데나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 개혁회가 상장이 되어 있는 데나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래소 여기에 내가 어, 내 현금, 내 돈을 가지고서 어떠한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이 지갑에 들어있던 것들을 거기 그 바이낸스든 뭐 어떠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암호화폐를 넣어놨는데 이게 틀려버렸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상대로 우리가 그거를 뭔가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지갑에 들어있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스테이킹 관계가 이 재단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비트, 뭐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뭐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거기 지갑에 들어 있는 것과 하나도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 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재단과 지금 이제 우리는 뭐 고소 고발인이 되고 걔들은 뭐 피의자, 피고인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을 도대체 뭘로 했느냐? 현금이 돌아다녀 가지고 현금을 이 재단이라는 데서 계좌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 갖고 우리가 거기다 돈을 정말 실제로 보냈느냐?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스테이킹 지갑이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느냐? 스테이킹을 했는데 뭘로 했느냐? 그게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스테이킹 절차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 이더, USDT, KOK 순서는 그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KOK, USDT 순서 네 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스테이킹을 할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거에 내가 또 몇 개를 그 암호화폐 몇 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스테이킹 했느냐 이것만 딱 알아도 지금 공소장이 개판이고요. 수사를 개판으로 했다는 거고 범죄 일람표도 개판이라는 이야기고 저는 그렇게 아주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뭐, 이 의견서를 어떤 분이든 이렇게 공유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한 분한테는 제가 너무 좀, 그, 죄송한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 하여튼간에 저를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 등기를 보내기 전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내드린 분도 오늘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신 분이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재판에 가는 이유가 방청을 하러 매번 가는 이유가 제가 이 재판만 한 16번 정도를 갔겠죠. 울산 지방법원에. 뭐 제가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김천 지원에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를 갔었고 이번에는 대구지방법원에 항소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약식 기소가 됐는데 제가 정식 재판을 갖고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가 판결이 났고 벌금을 받았고 그거를 저는 그래도 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라는 데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는 이제 제 일 때문에 갖는 거고 근데 그 일들이 결국에는 이 KOK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뭐 내용을 좀 전달을 하다가 성질 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욕으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소를 당해서 법원을 갔다 온 거고
다음에 이 총 6명에 대한 재판 한 16차례 정도를 갔다 온 이유는 재판에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사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재판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정인으로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 진술서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정인 진술도 받고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또 그에 대한 어, 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진술을 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기 위해서 갖는 건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거의 한 가지예요. 재판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이 회사는 소위 말해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서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뭐 주장을 대부분 해요. 그 다음에 이 논점을 되게 흐려요. 그런 식으로 이 회사의 그 비듐이라는 회사, 피고인의 회사, 거기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은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뭐 여기에 매출을 올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나온 그 기사로 나왔는 내용을 그대로 읽었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언론사 기자였는지 방송국 뭐 PD였는지 거기에서 직접 그 한국도로공사와 전화까지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한 내용까지도 저희는 유튜브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 판사나 검사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게 신문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 언론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라고 하고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떠한 식으로 판사들한테 여겨질까? 이번에 나왔던 사람 카이스트 출신이 어떠한 뭐 서울대 출신 뭐 저기 미국의 뭐 어떠한 대학교 뭐 출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웍을 했다. 뭐 일을 해서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나중에 가서 뭐 이 정언을 했는 내용이 막 자꾸 바뀌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발작 해가지고 뭔가 뭐 또 거기에 판사도 봐가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뭐 옹호를 하기 위한 발언을 하니까 검사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당신도 본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고 피고인과 같 피고인석에 저 뒤에 앉아 있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앉아 있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좀 미약해가지고 당신이 정인석에 앉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 표정이 정인으로 나왔던 사람의 표정이 좀 경직이 된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어요. 저의 느낌이.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더 이상 완전 뭐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끈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판사의 그때의 이 표정을 제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정인이 당돌하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검사도 좀 화가 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피해자들이 저는 확실히 저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엄청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 기본적으로 메인넷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2021년 4월부터 누가 운영사로 KOK 플레이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 계약을 했고 이런 내용들 다 들어보면은 사기보다는 분명히 이거는 전부 다가 업무상 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370개, 1400 몇 개, 뭐, 그거를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받는 게, 손실을 보고 나니까 한 520개 남았는 거, 이게 어디에서 튀어나왔으며, 그게 금액적으로 2000달러로 저는 어, 좀 대충 가격으로, 당시 가격으로 2000달러로 해가지고 1300원 정도의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6차 그 의견서를 보내면서 그러한 것들이 김판종과 정광훈인가 뭐 그 사람 이름을 자꾸 메모라이즈드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그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덱스라는 쪽에 유동성 공급을 해서 벌이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그거를 금액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뭐 46억 8천 얼마인가 뭐 그래요. 그럼 46억 8천 정도의 그 이더리움을 지들이 샀을까? 회사도 그 이 월급을 이야기했잖아요. 연봉을 이야기했잖아요. 5천 최하가 조금만 하면은 1억, 좀 잘하는 사람은 2억. 그럼 그 직원들한테 월급도 사실은 제대로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50억 가까이 되는 그 이더리움을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뭐 개인적으로 얼마나 재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 있어요. 송 대표한테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USDT를 20억 원치씩을 계속 주고 그거를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행위도 시켰는데 그 20억 원치의 가치에 해당이 되는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고 USDT예요. 돈을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건 또 어디에서 기어 나왔을까? 근데 스테이킹은 해당 네트워크에서 이 그 네트워크의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뭐 검증도 하고, 뭐 블록 생성도 하고 해서 보상을 받는 용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그냥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구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를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데가 위임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덱스에 뭐 투자를 하는 걸로 지 멋대로 그냥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이 뭐 거래소의 가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구 사들이는 쪽으로 쓰고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테이킹 한 개수 그 암호화폐들은 그대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기 등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뭐예요? 기망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거를 돌려주지 않고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기라는 거잖아요. 단순해요, 그냥. 근데 메인넷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KOK를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요. KOK를 취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거기는.
K 스테디움은. 그걸 왜 가지고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냐면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소를 한 쪽은 뭐 사기 등으로 해서 고소를 한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이 재판을 듣고서 재판 내용에서 저쪽에서 그런 내용들 정말 그 피고인을 또는 정인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띄우는 이야기를 쓸데없는 띄우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은 고소인은 뭘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 재판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구분을 해버려야죠. 그런 내용들이 판사한테 이 판결을 할 때, 이거는 이 사람이 그 피고인, 변호인이 쭉 설명했던 그 내용들은 싸그리 다 속기록에서 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인넷과 이 KOK 플레이 플랫폼과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피해 자산이라고 하는 게 KOK 재단에 스테이킹을 한 곳에 관련이 있는 거지 K 스테디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를 검사한테 알려야지요.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들이 해야 돼요. 눈가리만 끔뻑끔뻑하고 앉아있는 방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뭘 알아요?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피해자들 한번 만나봤어요. 검사가 KOK 플레이 앱을 한번 돌려봤어요. KOK 플레이의 스테이킹 절차를 밟아봤어요. 돈이 현금에서 출발을 해갖고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뭐 그 어떠한 거를 어떠한 암호화폐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이드, USDT를 사가지고 KOK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아니면은 KOK를 사고자 할 경우에는 KOK로 스태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금을 저런 리플을 사가지고 또는 뭐 다른 걸 가지고도 KOK가 상장이 돼 있는 데를 그 거래소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거를 옮기는 데 사용했던 암호화폐를 팔고 USDT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KOK를 사고 다시 지갑으로 넣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절차가 KOK 플레이에서 지원하는 스테이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사가 알겠어요. 그걸 알면은 금전 거래만 있었고 돈을 받아가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다른 가상자산으로 사서 이거를 투자금 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실천연합이라든가 뭐, 뭐고, 개혁회의 뭐 피해자 정보 공유방이라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의견을 모으고 똘똘 뭉쳐야 되고 피해자들끼리 그 사람들 말 맞다나 똘똘 뭉쳐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뭐 저도 김판종이를 두 번 만났으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3년도에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한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뭐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그런 단톡방들은 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을 똘똘 뭉쳐봐야 뭐
이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 소위 말해서 침 하나 바르는 것조차도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렇게 똘똘 뭉쳐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결국에 제가 지금 사기 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기 등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이 된 거 제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내용을 뭐 김판정이든 송가병이든 강영대든 뭐 강지원이든 최영규든 뭐 박성준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자시고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그 고소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그걸 뭘로 돌려주겠어요? 암호화폐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스테이킹을 받은 사람이 원화 또는 US 달러로 금액적으로 스테이킹 받았는 거를 그 당시에 받았는 개수 보장이 아닌 금액 보장을 해주는 데는 정말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거를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12만 불까지, 뭐 12만 불을 넘어갔다가 그랬나? 뭐 지금은 비트코인이 9만 6천 달러예요. 12만 6천 달러까지 갔다가 현재 9만 6천 달러예요. 이더리움이 최근 한 4,700달러 넘게 갔다가 지금 3,149달러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253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41달러예요. 그럼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로 하는데 253달러 할 때 한 개를 넣는 사람 보고 지금 140달러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사람이, 해주는 사업자가 200, 뭐 50 몇 달러 때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140 몇 달러니까 그러면은 253달러를 보장을 해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장하면 미친놈들이에요. 생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를 그러니까 제가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게 지금 김판종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변호인을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5명의 변호인 피고인이 돼 가지고 또 거기에 한 5명 정도 두 사람을 그 변호인을 쓰고 또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의 변호인을 쓰고 한 사람은 한 명의 변호인을 쓰니까 총 5명이잖아요. 11명, 5명, 16명이에요.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번째 바뀌었는 검사가 지금 원고 측의 어, 그 입장에서 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를 입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이 세상에 이번에 정인으로 나왔던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솔직히 그 허구, 허다하게 많을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봉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2억씩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우리 일반 피해자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또 피해자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훨씬 잘 알겠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버리면은 본질보다는 그 내용에 현혹이 되고 혼선을 갖고 혼돈을 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넘어갈 수 있다 이거요. 그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좀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심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냥 무죄라고 봐요. 무조건 하고. 근데 설령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은 그들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판결 내용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게 유죄라는 게 판결이 나면 그 유죄 판결을 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심을 가겠지요. 그럼 그거는 쉽게 저는 뒤집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금이 현금, 그러니까 돈만 돌아다녔다. 금전 거래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태킹한 거는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 주장 정말 말도 안 돼요. 무조건 하고. 근데 저희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는 스테이킹을 정상적으로 그 비트이드 USDT KOK로 했고, 우리는 그게 이 스테이킹 물량들이 사라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KOK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스테이킹을 한 거를 걔네들이 이미 좀 뭐, 쓰는 것처럼 거래소의 가격을 올리는데 재원으로 쓸 수도 있다. 일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받는 용으로 쓰고 지금 상황이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서 우리는 거래소의 가격을 올리는데 재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비트이드 USDT를 찾겠다는 거고, 기업계는 이미 뭐 맛이 갔으니까, 우리가 스태킹 해놓은 것들을 니들이 그거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니들이 일을,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자로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고, 조직적으로 썼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배임으로 거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다. 이게 사기 등과 관련해서 재판 내용에서 우리가 불송치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또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스태킹한 자산을 투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김판종 등이 김판종이 유출한 정황이 없다 그러는데 370개, 1,400 몇 개, 그 다음에 송재표가 뺏은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미국의 공인회계사 CPA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IRS 미국 국세청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미국의 MTRT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 파이낸셜 레코드가 24년 뭐 이게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매출이 21년도에 인수를 한 업체가 2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1,583만 달러 매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803만
달러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럼 그게 비전문 분야고 그러니까 여기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임원, 임, 그 저기 뭐고 김판종, 정윤호, 조 아니,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CFO까지 해서 세 명이 그 메탈라처 호딩스라는 데의 경영진이 그 금속 도금 제조하는 업체고 인수 전에 회사의 매출을 제가 이전에 봤는데 100만 불, 150만 불 이래요. 근데 1년 만에 10배에서 15배. 10배라고 하는 거는 150만 불에 뭐 1,500만 불이면 10배고 100만 불을 했으면 1,500만 불이면 15배를 했는 거예요. 마진 역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83.5%인가 뭐 그 정도 마진이 생겼대요. 비경험 분야, 비전문 분야. 당장에 그렇게 거래처를 막 만들고 물량을, 제조 물량을 확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암호화폐라는 거는 국경을, 이 뭐 저기 현금이 돌아다니는 그러면은 스위프트의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적이 쉬워요. 근데 암호화폐는 국경을 그냥 뭐 일도 없이 넘나다닌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미국의 제 파트너한테 비트코인을 한 개 보내겠다고 하면 내가 지갑이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 소위 말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은행을 거치지 않아요. 거기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금 세탁의 혐의도 있으니 이 파이낸셜 레코드 그러니까 이제 세무 신고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다그 언급을 하면서 자금 세탁에 대한 그런 혐의도 있으니 그건 핀센 쪽에 저희가 이미 고발을 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태킹 지갑을 찾고 스태킹 되어 있는 뭐 그 지갑에 입출금 내역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정말 단순해요. 근데 단순함은 저를 기준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사실은 저는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22년 한 7월 기준으로 해도 3년 3개월인데 제가 21년 10월 10월부터인가 뭐 그 했으니까 계속 공부만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만 4년 정도를 저는 이 KOK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범죄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도 이 뭐 공부도 하고 찾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 사이에 뭐 교수님도 만나고 동국대 교수님도 만나서 아마 뭐 저기 블록체인 센터장도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는데 단합을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단합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싸움을 하나도 하지 않는 쪽에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게 100만 명이면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똑같은 수준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를 아무리 떠들러 봐야 의견 나눠봐야 그냥 한 명 수준 그 평범한 에브리지로 따져가 평균적으로 아는 정도 그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 상태에서는 법적인 싸움 자체를 못한다고요.
그게 범죄자들이 우리를 깔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뭐, 거기에 리더급들 다 나와서 저하고 이 줌으로 뭐, 서로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피해자들 위해서 한번 열자. 안 해요. 하자는 게 법정에 갔을 때 그네들만 모여 있는 오프라인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같이 계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돗대기 시장 같았었어요. 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지들이 정말 뭔가를 디디 해놓는 것처럼 쌩 난리굿도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방청석이 자리가 모자랐어요. 서서도 들었어요. 지금은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밖에 안 와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알 권리를 좀 주자. 그래서 협력하자. 또는 합해보자. 합해서 뭐 한번 싸워보자. 이랬을 때 왜 못 났어요? 정보 공유방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제 영상 분명히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송가병 씨한테 또 공개 토론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여기 유튜브 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판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모이면은 화면에 혼자만 나타나고 주변에 그 옆에 다른 조력자들이 쭉 있으면서 저하고 대화한 내용에서 하나 깨는 데에 지들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왜 안 나서겠어요? 뭘로만 해요? 공지사항으로 뭐 이, 뭐 악의적인 선동을 한다라고 저하고 이봉호하고 두 명을 공개적으로 공지사항에 띄우기까지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줌 녹화해가 올려놓으면은, 그럼 판단 다 써요. 다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게, 이 단톡방이라는 거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 그리고 악용을 하기 가장 좋은 게 왜 그러냐. 저처럼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 이름처럼 만들어 놓으면 저도 뭐, 그 정보 공유방이라는 데에 제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 못 찾잖아요. 퍼사, 프로필 사진 본인 아니에요. 얼굴도 못 내밀어요, 그것들. 다 그래요. 근데 왜 하느니? 제가 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뭐, 최영규를 믿고 했던 사람들도 이미 다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영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사? 그 사람이 암호학 박사도 아닐걸요? 핵물리학 박사인가? 뭐 하여튼 저뭐 다른 쪽에 그 박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은 8억 5천만 원 현금, 경찰 이야기로는 그거 말고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25개 KOK 가지고 있는 거, 홀드 월렛으로 가지고 있는데, 락업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재단에서도 5년 후,
초창기에 CTO로 있을 때 미디움이 뭐 5년간 인수했다가 미디움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윤성이가. 그러면은 거기에 이 최영규가 일을 할 때 CA로 일을 했는데 회의 참석이나 뭐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회의도 참석을 중요 회의나 이런 데 참석도 못하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했지만은 이 자산도 스태킹 자산도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관할 하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나도 한 게 없고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런 저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보공유방이라는 방에 방장이 저는 누군지 이제 100%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럼 그 방이 왜 생겼는지를 제가 이전에 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과 비슷해가지고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거기서 최영기라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뭐 그 피고인의 피고인 측의 사람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특히 뭐 보면은 저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의 내용까지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이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을 그냥 저격을 하는 인간들이 그것들이 누굴까? 이런 것도 좀 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해봐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단톡방이란 거기에 나오는 글을 읽어봐도 이해도 잘 못하고 또는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글이 좀 올라와 있는 거를 올라간 거는 보지도 않고 오늘 것만 한번 본다거나 그리고 글로 표현을 하는 내용은 정말 시잘데기 없이 뭐 그 내용을 많은 내용을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저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제가 그 저기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나쁜 놈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고소인들 비대위의 대표들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확신을 갖는 게 그 사람들한테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저와 같은 사람이 피해자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에서도 제가 그런 내용을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뭐만 생각을 하느냐? 아니, 사기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거를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신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병신이 아니에요. 무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금이 원금이다라고 난리를 지기고 있고,
현금 거래만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저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제가 입만 다물면은 이길 것 같지요. 웃기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급한지 제 마음도 마찬가지로 피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현금만 받을 수만 있다면은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있기 전에 제가 비대위라는 게 생기기 전에 협의회라는 방으로 그 방이 비대위라는 방이 존재를 했는데 제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유가 그거예요. 시위해야 되겠다. 저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들끼리 그냥 몇 명이 발기인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뭐 몇 번 출구에 있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발기인 대회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저를 그 방장이라는 사람 건우섬이 그냥 저를 내쫓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들이 전부 다 물갈이가 됐어요. 그 쭉 오다가 또 두 사람이 물갈이가 됐어요. 그게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러면 연속성, 뭐 전문성 그런 게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25년 올해 6월 중순경에 정보방이라는 데 생겼어요. 근데 그게 쭉 들어보면은 어떠한 연유에 생겼는지도 대충 알겠고, 뭐 듣는 정보도 있고, 뭐 관뒀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뭐 인발부 했다가 또 뭐 다 튕겨져 나와고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작동한 오리알이에요. 저도 절대로 안 받아요. 다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력하고 의견 나눠가지고 뭘 해봐야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법으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희가 불송치 당했는 게 뭐 재수사 요청을 이미 한번 겪었고 이번에 다시 불송치 됐는 게 재수사 요청이 오면은 100% 무조건 하고 송치하고 기소되고 공소장 내용에 뭐 제가 이제 저는 고소인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벌써 오늘까지 6번의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어요. 경찰에 울산경찰청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갔다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했겠어요. 고소인들 그렇게 한 사람들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방이라는 데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한동안 뭐 했어요? 배상명령 신청 많이 하라고 그것만 했잖아요. 탄원서 넣는 거. 그거 말고 뭐 한 게 있어요. 제가 탄원서라는 것도 법원에 제가 계속 다니고 경찰서도 뭐 많이 다녀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 법원에서 저게 매일 있는 그 재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재판하는 시간 외에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 그 많은 숫자의 사건들을 판사는 먼저 알고서 재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검사든, 검사가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뭐, 법정에서 다툴 때는 자기가 한 부를 가지고 있고, 검사가, 판사도 한 부 주고, 이쪽, 그, 변호인 측에도, 피고인 변호인 측에도 한 부를 줘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을 하려면은, 제대로 좀 알고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스태킹을 해본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현금만 돌아다녔다라고 공소장 내용을 보고서도 입 다물고 있는 거, 다 발각 나요. 마찬가지로, 뭐 정보 공유방, 뭐 재판에도 뭐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이번에 뭐 하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 재판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김유민가 뭐 그런 사람들은 부가적으로 뭐, 재판에 뭐 몇 번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갔다 오면 뭐예요? 자기가 글을 올리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요. 정리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하면은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모여야 될지도 판단이 될 거예요. 제가 콧물이 막 흐르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누가 실제로 싸움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도 그 정도는 오늘 내용만 자세히 들어보시고 주변에서 지금까지 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시위, 뭐 언론사 제보, 뭐 방송국 타고 뭐 한들 그게 재판에 어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LA 가가지고 방송 타면 뭐예요? 방송 그런 거 여기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송 출연해가고 나온 이야기 뭐 쓸만한 내용도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